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웅입니다. 22대 총선이 민주당의 압승, 국민의힘의 완패로 막을 내렸습니다. 집권 여당의 이 같은 패배는 역대 총선 사상 처음입니다.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여당 대표가 물러났고 총리, 비서실장 등 참모진이 사의를 표한 가운데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쇄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의 뜻은 무엇인지 전국의 향배와 정치권 과제에 관해 KBS 특집 토론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여야 중진 의원과 정치 전문가들 모시고 지금부터 심도 있게 토론해 보겠습니다. 민생의 고통을 덜고 국가적 위기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합니다. 오늘 토론 함께 하실 네 분의 패널 나와 계신데요. 먼저 여야 두 분의 당선인 축하드립니다. 당선 인사로 한창 바쁘실 시간인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 동두천, 양주, 연천갑에서 5선 고지를 밟으셨죠.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사을에서 6선 성공하셨죠.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전문가도 모셨습니다. 정치 컨설팅 박성민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여론분석센터장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총선 결과 이거 저희가 좀 이제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의 미래위성 정당까지 포함해서 108석,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175석. 그러니까 민주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한 반면 집권 여당 국민의힘은 이른바 탄핵 개헌 저지선을 지키는 데 그쳤습니다.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 미래와 진보당이 각각 한 석을 얻어서 192석의 거야가 이제 탄생을 한 겁니다. 여당 입장에서 보면은 개헌선을 내주지 않아서 최악의 결과는 이제 피했다. 하지만 4년간 야권의 이제 전국의 주도권을 내주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데 먼저 네 분께서 간략하게 총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 의원께서 해주시죠. 네, 어떤 민심의 무서움을 깨닫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헌법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국내 뜻을 따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국내 뜻과 어긋난 그런 어떤 정책과 어떤 행정을 해왔던 대통령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다시 한번 우리 민주당도 더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경청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집권 여당 국민의힘의 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숫자로 보면은 지난 4년 전보다는 우리가 5석은 좀 더 확보했습니다. 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5석이 빠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 의석을 다시금 야당이 차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저는 이 부분은 현 정권에 대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하지 마라. 불통하지 마라 하는 것이 담겨져 있고 또 하나는 제발 좀 민생을 좀 잘 챙겨줬으면 좋겠다. 민생을 잘 챙겨라. 이런 것들이 아마 복합적으로 이번 표심에 드러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2016년에도 민주당이 승리했고 2020년에도 민주당이 승리했고 이번에도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 총선을 3연속 패배한 건 처음 있는 일이고 2016년에 한석을 졌을 때만 해도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 불었을 때도 과반을 민주당이 내준 적이 있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이죠 그때 당시는. 그러나 4년 전에는 개헌저지선을 읍소하면서 겨우 103석을 했고 이번에는 탄핵저지선을 읍소했는데 주류교체제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치 특히 총선에서는 이제 보수 정당이 비주류가 된 게 분명하다. 그리고 이제 도전자가 된 네. 거고 수도권에서 아주 이제는 그 싸움이 되질 않는 정당이 됐고 그런 면에서 보면 근본적인 전략적 그 구상을 바꾸지 않으면 다음 총선도 쉽지 않을 것 같이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선거로 보였습니다. 네. 윤희용 센터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지만 이제 어쨌든 이번 선거는 많은 이제 국민들이 선거를 바라볼 때 선거는 여러 정당들 중에서 가장 나은 정당 또는 이제 덜 나쁜 정당을 선택하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더 많은 국민들이 많은 유권자들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권을 맡긴 세력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하는 기회다라고 하는 이제 인식이 더 많이 작동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얘기하실 심판 기류가 많이 작동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캠페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여당의 이제 아쉬운 이제 캠페인 부분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보게 되면 우리가 선거 때는 일관된 메시지로 대중들을 설득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인데 막판에 보게 되면 여당의 캠페인은 중도인지 보수인지 이 부분이 잘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혼선을 준 측면들이 있었고 용산 대통령실과 사실은 심판론이 있었지만 그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차별화를 하던가 아니면 우리는 한 몸이다라고 해서 평가를 정당하게 받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차별화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일체화되는 느낌들을 준 측면들 그리고 막판에 읍소와 그러니까 반성하면서 읍소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야당의 심판, 2조 심판을 이제 한다고 하는데 사실 선거 캠페인에서 이 읍소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충돌되는 메시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중도층 또는 보수층들에게까지 확실하게 전달이 되지 않으면서 실제 예상한 것보다 좀 격차가 막판에 더 커지는 그런 결과를 불러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여야 승리와 패배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 의원님. 네. 여당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네. 이제 대선에서 승리를 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 대해서 이제 패배했다는 것이 굉장히 아플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많이 아프죠. 또 2년 전에 보면은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방선거 승리하고 대선에서 승리했는데 네. 이 총선에서 또 이렇게 크게 졌단 말이죠. 그거는 뭐냐면 결국 오만함이 저는 작동했다. 오만함이 작동했다. 오만함이 작동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없이 국민들한테는 낮은 자세로 겸허한 자세로 임해야 되는데 두 번 연거푸 이기다 보니까 이러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오만함이 작동이 되었고 또 최근에 고물가 또 고금리로 해서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어렵습니까? 오죽해서는 대파 사건 가지고 몇천 원 왔다 갔다 그거 가지고 그렇게 분노할 정도로 서민들의 삶은 팍팍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집권 여당에서 저를 포함해서 집권 여당이 과연 제대로 챙겼느냐. 아마도 두 번의 그 승리에 취하지 않았는가. 지금까지 취해 있지 않았는가. 그 절박함이 없었다는 거죠. 절박함이 없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뼈저리게 정말 반성에 또 반성을 해야 될 그런 대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 정 의원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두 번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이제 보면은 2021년 재보궐선거까지 하면은 이제 3연패를 하다가 이번에 이긴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조경태 의원께서 오만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지난번 강서구청장 선거 때 이미 국민들이 경고를 보냈던 겁니다. 대통령의 하명을 받아서 움직이는 여당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국민들이 명령을 했는데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그 당시도 김태우 사실은 사면해갖고 김태우 구청장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국민들이 존박 심판을 했는데 그 당시 국민들의 요구는 수직적인
당과 여당과 대통령실과의 수직적 관계를 극복하고 네. 여당이 좀 중심적으로 또는 국민들을 위한 민생의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를 했고 대통령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그 당시도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국민의 민심을 갖다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 기조를 그대로 갔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만했던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지금 뭐 여당의 책임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이번 사건에서 이번 그 총선에서 이기려고 하면 이기려고 하는데 한 100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지려고 하면 지려고 하는 100가지 이유가 있는데 민주당이 잘해서 이겼다고 하는 그런 이유를 찾기는 저는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당이 지려고 했던 거고 그중에 가장 컸던 게 역시 대통령발, 용산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크게 문제됐던 것 같습니다. 역시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많은 기대를 걸었지만은 역시 그 한계를 보여줬던 것이고 정치 초년병으로서 어떻게 보면 메시지라든가 전략이 일관되지 못했던 점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단 당과 용산과의 관계도 제대로 매끄럽게 해결하지 못했고 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시의적절하게 즉시적인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늦었습니다. 늘 한 반 늦는 그런 정책, 그런 어떤 대응에 대해서 여당이 제대로 제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모여서 야당이 반사이익을 얻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잘 못한 부분이 못해서 그렇죠. 반사이익을 얻었다. 국민의힘도 못했고 특히 대통령실이 심판을 받은 거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박 대표님, 언론 보면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보수의 암흑기다. 이런 얘기도 이제 많이 하던데 정치학자로서 정치 박사죠. 네. 아니 정치 뭐 학자는 아니고 박사는 아닙니다. 어쨌든 하여튼 정치 전문가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민주당도 4년 전에 뭐 180석을 큰 승리를 하고 나서 그 승리가 독이 돼서 결국 5년 만에 정권을 내주게 되고 국민의힘도 지금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연거푸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대통령의 그 직무수행 지지율, 긍정평가가 지방선거 승리 직후에 53%까지 갤럽지대로 올라갔습니다. 그게 이제 최고치였고, 아마 이제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그 지지율이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것이 아마 맥시멈이 55%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55%. 반대층들이 40%가 있는 상황에서 그럼 거의 그까지 갔었던 건데 그 직후에 그 이준석 대표를 그 윤리 회부해 갖고 대표를 내보내는 장면, 그 장면에서 7월 달에 37%로 떨어진 뒤로 한 번도 40%를 회복을 못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대통령에 대한 긍부정 평가가 20% 차이가 꾸준히 유지가 됐고, 그러면 이게 이 구도가 인물과 이슈를 정권 심판 구도가 압도하는 그런 선거가 됐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그 결과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번 4월 총선에 어떻게 보면 시험 문제와 정답을 슬쩍 보여준 건데 절대 그 윤심이 당심인지는 모르지만 당심이 민심이 돼서는 안 된다. 민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윤심이 돼야 된다.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알려줬는데 안 바꾸고 그 17.15% 대패를 할 때도 해볼 만하다. 또 엑스포 29 이건 뭐 선거하고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박빙이고 역전할 수 있다. 네. 이번 선거도 해볼 만하다. 이런 그 판단 기능 자체가 완전히 뭐 고장 나 있는 상황. 그 상태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등장했는데 정상적으로 또 국민의힘이 기대했던 대로 한다면 보수층은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지지한다고 하고 좀 떠났던 중도층은 새로운 얼굴인 한동훈 위원장을 보고 지지한다고 하면 좋은데 네. 어정쩡하게 돼 있고 관계도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관계도 자꾸만 충돌로 가니까 보수는 한동훈 위원장 때문에 못 찍겠다 그러고 중도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못 찍겠다고 하는 그렇게 되면서 심판론을 잠재우지 못한 그런 상태로 이제 계속 온 것. 그것이 아무래도 이제 선거를 어렵게 만든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제 선거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이제 이 패배를 분석하는데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데이터적으로도 대통령에 대한 뭐 평가도 있을 수 있겠고 전략의 실패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전국이 이제 지역구가 254개 지역구이잖아요. 그럼 이제 수도권이 서울, 인천, 경기에서 122석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 이제 이전 같은 경우 뭐 한 석이 적거나 한 경우들이 있었는데
근데 지난 총선들 과정에서 이 수도권의 결과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거의 절반 되는 수도권에서 만약에 일당이 된다고 한다. 전국 결과에서 또는 이제 과반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122석 정도 절반 되는 수도권에서 최소한 한 40% 정도는 의석을 가져가면서 사실은 얘기가 되는 것이 합리적이거든요. 네. 그런데 2012년 총선에서 이제 새누리당이 당시에 43석을 가졌습니다. 120 이거 수도권에서. 그다음에 2016년 총선에서는 35석이었고요. 지난 총선에서는 16석이었고 이번 총선도 20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120석 되는 또 중도층이 많이 있는 수도권에서 20석이 안 되는 의석을 갖고 계속 낮아져 온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일당이 된다고 한다는 것은 사실 기본적으로 어떤 민심에 대한 이해도 판단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작동이 잘 안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다시 이제 복원이 이제 필요한 상황일 텐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이 수도권 의석이 많은 중도층의 이제 표심들을 과연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기존에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좀 앞으로 선거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2020년에 그 대패하고 나서요. 네. 그때 2016년 총선도 지고 17년 대선도 지고 18년 지방선거 지고 2020년에는 103석 하면서 민주당한테 180석을 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뒤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와서 네. 아 이거 이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뭐 보수 유튜버들하고도 절연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그 또 호남으로의 동진 정책도 서진 정책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조금 당을 바꿔놨어요. 한 1년 정도 비대위원장 하면서. 그래서 4.7 재보궐선거 승리했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반등이 일어난 건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준석 대표를 뽑았지 않습니까? 30대 영선의 대표를 뽑을 정도로 아 이건 무조건 대선은 승리해야 된다 이런 뭐 아주 간절함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겼단 말이에요. 이기고 나서 윤 대통령이 들어와서 선거연합을 해체를 합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이기게 해준 선거연합. 본인이 앉아있는 의자 다리를 스스로 톱으로 잘라서 기우뚱하게 만드는 이준석 대표를 내몰고 네. 전당대회를 하는데 100% 당원으로 가야 된다. 이건 사실 그동안에 그 국민의힘이 외연 확장을 위해서요. 사실은 그 민심을 상당히 반영하는 전당대회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국회의원이든 선출직 대통령 선거 후보를 뽑든지 광역단체장 후보를 뽑든지 국회의원 선거를 뽑든지 전통적으로 보수정당은요. 완전히 열어놨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까지도 참여할 수 있게끔. 민주당은 일찍이 그걸 닫아놨거든요. 민주당 지지층들과 무당층만 갖고 했지만 보수정당은 옛날 홍준표 혁신안에서 2, 3, 3, 2 방식으로 확정될 때부터 그걸 다 열어놨거든요. 근데 점점 폐쇄해서 그걸 다 민주당처럼 다 닫았어요. 닫더니 지난번 전당대회 때는 오히려 민주당이 전당대회 여론조사를 좀 늘리는 과정에 여기는 뭐 100% 당원으로 간다. 그때만 해도 윤상현 의원이라든가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안철수 의원들이 중도를 잡기 위해서는 수도권 정당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완전히 영남 지도부로 포진했거든요. 원내대표도 영남, 당대표도 영남, 사무총장도 영남, 다 영남입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됐는데 그때 또 내놓은 해명이 수도권에 인물이 없다. 아니 인물이 없게 그렇게 하니까 이기지 못하니까 인물이 더 없으니까 그러면 이번에 또 전당대회 또 해야 되는데 아 수도권이 전멸해갖고 인물이 없으니까 대구 경북에 인물이 많다. 이렇게 할 겁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와서 그 영남에 기반을 둔 사실은 대구 경북이 103석 할 때도 28개 다 가져갔거든요. 지난번에도. 이번에도 그렇게 되고 PK도 그렇게 되는데 이분들의 정치적 판단이 수도권에 있는 유권자하고 괴리감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상식적으로는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를 내쫓을 때도 이준석 대표가 나가겠다고 할 때도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선은 국민의힘의 최선은 이준석 대표도 남고 혁신도 하는 거고 차선은 이준석 대표가 나가더라도 국민의힘은 혁신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차악은 이준석 대표가 남더라도 혁신 안 하는 거고 최악은 이준석 대표가 나가고 혁신 안 하는 건데 최악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선거를 이기려고 하는 전략적 구상 자체가 지금 없는 거 아닌가 국민의힘은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연관해서 이거 제가 이제 조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정권 심판이라는 게 이번 총선의 키워드 중에 키워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복기를 해보면요. 사실 초반부터 정권 심판 바람이 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이제 공천 파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김용 행사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번에 선거에서 압승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네. 있었거든요, 분명히요. 예. 그런데 정권 심판이라는 이 블랙홀이 다 빨아들인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게 어찌 보면은 초창기의 선거는 오히려 우리가 훨씬 더 가반을 넘길 거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산에 있었던 의원도 서울까지 올라와서 이제 출마하겠다 할 정도로 그런 어떤 바람이 불다가 저는 결정적인 게 두 가지의 어떤 원인 제공이 호주 대사 부분 하나하고 이종섭이요. 예, 그다음에 그 항상무님이십니까? 그 좀 약간 막말 네. 발언입니까? 그게 저는 정권 심판론으로 아마 불이 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용산에서 좀 더 발빠르게 대응을 했었으면 그 불이 꺼졌을 수도 있는데 그걸 되게 지금까지도 제대로 그걸 끊지 못하는 타이밍이 안 맞았다. 네, 이 타이밍이 말씀. 맞지 않다 보니까 네. 저 오만하다. 그래서 아마 시민들이 아주 좀 작은 동기일 수도 있지만 그게 연일 계속 언론에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정권 심판론이 그때부터 좀 계속 불을 붙었는데 그게 바로 또 뭐하고 또 연관되는가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 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네. 예, 이게 팍팍한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불을 확 지르는 그런 어떤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나 이 생각. 이제 그게 뭐 두 건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동안 그 대통령의 전체적인 국정 운영의 방식이라든가 태도가 상당히 문제가 많았죠. 계속 쌓여왔던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서구청장 선거 때부터 이미 경고음이 들렸었는데 무시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가장 기본적으로 국가의 안정, 그다음 국민의 생명, 또 재산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태원 사건 관련해서도 그다음에 책임져야 될 행안부 장관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도 국가에 충성하기 위해서 해병대 지원한 우리 병사가 그냥 군명적지도 입지 않고 물에 들어갔다 사망하게 순직하게 됐습니다. 그게 관련해서 그 은폐한 일련의 과정들이 은폐한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책임졌던 이종섭 장관을 갖다 호주 대사로 또 도피 대사로 보냈다는 그런 말을 정도로 해버렸던 것이고요. 더군다나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어떤 명품백 수수 문제, 그래서 대통령이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 이런 판단을 받고 있는데 더 거기다 또 불을 붙인 게 저는 뭐 대통령 참모들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도대체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이나 정무적인 어떤 판단, 조언하는 참모들이 뭘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시장에 가갖고 대파 한 단 들고서 875원이다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후보자 한 분이 그건 한 단이 아니라 대파 하나가 더 875원이다 이렇게 해갖고 국민의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민생 때문에 고물가 고금리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런 국민들의 마음에 염장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그다음에 또 의대 정원 문제도 기본적으로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의대들 정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할 줄 알았더니 그냥 검찰에서 수사하는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성과를 내고 했어야 되는데 너무 오래 장기화되면서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갔던 거죠. 더군다나 이 의사들 이 파업 문제는 국민들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쌓였던 것이고요. 저는 그게 뭐 이런 개개의 사건들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을 주변을 싸고 있는 그 참모들의 그 능력의 문제, 그다음에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 대통령에게 바르게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참모들이 없는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쌓여갖고 결국 강서구청장 사건 때 보여준 것처럼 대통령실과 당과의 그 상명하복 관계, 수직적 관계가 전혀 개선되지 못했던 거예요. 당에서는 다른 의견이 나오려고 하더라도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당대표도 다 쫓아냈고 뭐 지방선거 때 뭐 유승민 전 원내대표 뭐 나경원 앉혀서 다 이렇게 그냥 대통령의 의지를 물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또 김기현 대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또 물러나게 된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돼갖고 그냥 민주당이 오부지리한 거죠 사실은요. 센터장님 이게 어떻게 이제 보세요? 선거 관점에서 좀 첨언을 하자면은
이제 대통령 임기 중반에 실시되는 선거는 뭐 정부 여당에 대한 이제 평가 선거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 상황에서 이제 가고 있던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여당에서는 선방의 공식이라고 하는 것이 심판의 대상은 어쨌든 당이라기보다는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정부나 또는 대통령이나 그러면 선거 와중에 대통령이 약간 비켜서 있게 되면 그 심판은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판한 것 그 자체도 대통령이 약간 비켜서 있는 모습이 돼버리는 것이니까 2월 한 달 동안 사실은 심판론이 상당히 좀 완화되는 흐름들을 보였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호주 대사 관련한 부분들이 있게 되고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제 소환이 된 것입니다. 선거판으로 다시 소환되고 그다음에 많이 얘기하는 조국 혁신당의 등판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었던 조국 전 장관이 사실은 등장을 하게 되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판으로 또 소환되는 효과를 가져온 측면들이 있어서 다시 위축되었던 심판론 정서가 좀 활성화되는 이제 그런 이제 효과로 나타난 측면도 한번 지적해보고 싶습니다. 선거 전략적 차원에서 보면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정당이나 후보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좋아해서 찍거나 상대가 싫어서 찍거나 필요해서 찍거나거든요. 근데 지금 전체 유권자를 분석해 보면 좋아해서 찍는다는 규모 자체도 민주당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싫어서 찍는다. 이것도 압도적으로 지금 대통령 부정평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거 민주당한테 유리한 겁니다. 서로 상대가 싫어서 찍는다고 하면요. 대신에 여당이 갖고 있는 건 뭐냐. 필요해서 찍게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게 여당 프리미엄 아닙니까? 정책적 수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전략은 집권하고 나서 내내 보수 결집론, 그러니까 뭐 자유가 중요하고 이념이 중요한 거다 이러면서 사실은 그 이미 결집할 대로 결집해 있는 그때 강서구청장 선거 지고 나서 의총장에서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뭐 결집 안 해서 졌냐? 결집 너무 했다. 이견을 허용하지 않아서 문제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들어왔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또 무슨 오를 범했냐면 선거 전략이 우리 지지층을 결집하는 윤석열 대통령 전략도 잘못됐고 한동훈 위원장은 또 야당 반대를 강화하는 전략을 운동권 청산론, 2조 심판론 뭐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바란 건 지금 야당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제발 좀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좀 성찰하는 모습. 우리가 그동안 국정 운영에 정권 교체에 동의해 주셨는데 좀 실망시켜드린 점이 있다. 그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잘하겠다. 정책적으로 하고 야당하고도 좀 대화를 하겠다. 국민들 좀 통합시키겠다. 뭐 이런 말이 나오기를 바란 거거든요. 근데 두 분이 다 검찰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냥 상대방이 범죄 집단인데 중대 범죄자들인데 그 대통령이 만나지도 않고 피의자들을 어떻게 만나냐. 그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바란 건 아니겠죠. 그게. 그 선거 전략과 관련해서 이것도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원톱 체제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김부겸 의원이라든지 이해찬 의원이라든지 해서 공동 대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톱보다는 공동 대책 요렇게 갔은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육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뭐 아까 우리 정성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잘해서 된 건 아닙니다. 민주당은 사실은 지난 4년간 그 180석의 그 그대 의석을 가지고 한 게 없잖아요. 한 게 있네요. 그 부동산 임대차 3법, 악법 만드는 거. 그 서민한테 얼마나 영향을 끼쳤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너무 못하니까 그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국정 운영을 책임을 지는 것은 어찌 보면 야당도 물론 그런 한 축을 담당하지만 여당은 전적인 그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걸 이걸 자꾸만 2조 심판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저쪽은 이제 정권 심판을 하니까 우리 2조 심판으로 프레임을 붙이니까 이게서 이 프레임 싸움에서 저는 졌다 이렇게 보거든요. 프레임 싸움에서 졌다. 왜냐하면은 집권하고 있는 집권 여당이 심판한다는 것은 국민 보고 심판해달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여당이 무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죠.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이번에 낙동강 벨트는 대부분 다 이겼거든요. 부산이 18석 중에서 지난번 4년 전보다 더 스코어가 더 좋습니다. 네. 한석 빼고 다 이겼지 네. 않습니까? 네. 그 이유는 부산의 선거 전략은 일 잘하겠다. 기회를 달라. 일꾼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집권당으로서의 그 프리미엄이라면은 어쨌든 정책적인 부분이나 뭐 예산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일로서 뭔가 보답하겠다 하는 식으로 가야지 어떤 야당을 계속 폄훼하고 야당에 대해 심판하겠다. 뭐 이거는 사실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좀 국민들의 기대와는 좀 네. 어긋나는 모습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보겠죠. 네, 뭐 고정 관련해 서 좀 보충하자면요. 네. 어쨌든 여당 프리미엄이 여당이 대통령이 예산의 편성 집행권이 정부 여당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너무 노골적이기 때문에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서 직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듯한 정도로 많이 전 나섰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전국을 순회했던 민생 토론회입니다. 특히 뭐 본인의 그 측근이 나갔던 용인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차례 갔으니까요. 그 민생 토론회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안건들, 정책들을 다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려면 뭐 그냥 천조가 넘어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의 접근들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나쁘게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뭐 다 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심판은 사실 야당이 심판하자는 거죠. 여당이 집권 여당이 민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이 아무것도 없는 야당을 심판하자. 그래서 운동권 심판하자. 이건 다 철저한 얘기입니다. 이재명 조국 심판하자. 뭐 사법 처리 절차를 받고 있어요. 근데 2조 심판, 운동권 심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여당이라는 게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정책 집행 그 역량을 다친 어쨌든 여당이 더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국민들을 어떻게 먹고 살게 편하게 하겠다. 민생을 어떻게 처리하겠다. 미래와 비전들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원톱 체제가 뭐 전혀 경험이 없는 분이거든요. 평생 검사로서 살다 뭐 조선 제1검이라고 해서 뭐 그런 얘기 들었던 특수부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그냥 야당 당대표 비판 외에는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당이 저런 실패 길로 떨어진 게 아닌가. 저는 뭐 이번 총선의 그런 과정이나 결과를 좀 여당이 성찰하고서 좀 앞으로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저 이제 한동훈 위원장 원톱 체제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전 전략적 미스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했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이 집권 2년 지나고 3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라면 대통령에 대한 평가로 가는 건 뭐 물어볼 것도 없이 뭐 당연한 거고 또 대통령 얼굴로 치르겠다, 대통령 이름으로 치겠다 이렇게 호언한 거 아닙니까? 그럴 거면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치를 거면 대통령이 부정평가를 낮춰놨어야 되는 겁니다. 그 부정평가가 더 높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긍정평가가 40%는 돼서 이것이 인물과 이슈를 잡아먹지는 않을 정도까지 노력을 해놓고 내가 그동안 외교 안보라든가 이런 거에 성과가 있다. 탈원전에 성과가 있다. 뭐 이런 걸 갖고 얘기했다면 되게. 근데 그게 안 됐어요. 그 실패했으면 어떤 전략을 취했어야 되냐. 이 선거가 대통령에 대한 심판 선거로 강력하게 야당이 지금 오고 있고 그 정서도 그렇다면 어떻게 프레임을 바꿨어야 되냐면 우리는 과거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대척점에 있는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는 같이 과거로 가고 우리는 앞으로 이제 미래로 간다. 그럴 거면 한동훈 위원장이나 뭐 안철수 의원이나 원희룡 의원이나 또 서울시장이지만 오세훈 시장이나 뭐 나경원 의원 이런 분들이 앞으로 경쟁하게 될 겁니다라고 해서 그 공간을 열어줘서 그분들이 쫙 미래 얘기를 하고 그 서울 편입 얘기 나왔을 때만 해도 선거운동할 수 없는 오세훈 시장이 자연스럽게 등장해갖고 김포시장도 만나고 다 만났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의대 증원 문제 나올 때는 또 의사 출신 안철수 의원을 자연스럽게 등판시킬 수 있었고 뭐 이렇게 됐던 상황이어서 이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발언하게 했어야 되는데 선거 경험과 정치 경험이 없는 한동훈 위원장한테 이 전체 전략과 메시지를 맡겨놓는 게 매우 그 잘못된 전략이었다고 봅니다. 윤영 센터장이 심판론이 많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야당 심판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 선거에 처음 나타난 건 아니고 우리가 기억을 되돌려 보면 4년 전 총선에서도 사실은 이제 여당이 야당 심판론을 이제 얘기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뭐 키워드를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쌍방 심판론이 최근 선거의 트렌드가 됐어요. 네. 여든 야든 서로 이제 상대방을 심판하는.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 평가를 받는 것이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것이거든요. 국정 안정을 위해서 여당 후보를 찍어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공격적이지 않으니까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서 야당에 대한 공세적 프레임을 가져가려고 하는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야당 심판론이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그때 어느 정도 먹힐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상황을 잘 봐야 되는데 최근 이제 선거들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강경 지지층들이 양당에 많아지는 흐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은 어차피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 심판 평가를 하는 것이니까 그걸 들고 나온다 하더라도 여당 입장에서는 만약 심판 기류가 높은데 이 강경 지지층의 얘기를 듣고 이것이 우리도 야당 심판으로 가면 선거를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실은 전체적인 지형을 봤을 때 이것이 어느 정도 초반에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지만 전체 큰 선거에서는 또 선거 결과에서는 패배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사실은 대략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여당이 좀 판단한 미스가 있었다고 생각되고 저는 어쨌든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이게 이제 쌍방 심판으로 흐르는 것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당은 어쨌든 국정에 담당하는 한 축으로서 당당하게 평가를 받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이 이제 민주주의 메커니즘 작동에 부합한다.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의원님, 뭐 화제를 조금만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정권 심판론 이게 이제 갑자기 더 커지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조국 혁신당의 뭐 돌풍이다. 조국 혁신당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어느 정도 그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에 조국 전 장관이 창당하고 국회의원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이제 약간 사법 리스크가 있고 또 재판 중에 있는데 그 재판에 집중해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런 정도 결과까지 나올 지는 잘 몰랐습니다. 다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좀 과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동정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조국이나 또는 조국 전 장관이나 가족들 약간 문제점이 있었지만 또 그들의 행위에 비해서 조국 장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또 딸까지도 굉장히 그 엄중한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동정심도 있고요. 또 반대로 그들에 대해 조국 가족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하게 하면서도 내로남불 민주당이라든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내로남불이었다고 주장했던 지금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본인들의 문제에 관해서는 과연 어땠냐. 본인들이 더 내로남불 아니냐. 조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혹했으면서도 대통령이나 그 가족들, 그 배우자들 뭐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너무 관대한 게 아니었냐. 또 수사 제대로 안 한 게 아니었냐. 이런 어쨌든 국민적인 어떤 불만도 있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결합돼 갖고 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민주당의 그 강성 지지자들 중에서는 민주당이 21대에서 180 정도의 그 다수당을 만들어줬는데 제대로 된 사회 경제적 개혁을 하지 못한 거 아니냐. 검찰 개혁도 제대로 하지 못했지 않냐. 그런 면에서 어쨌든 검찰의 피해자로 보이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이 강력한 검찰 개혁 또는 사회 개혁을 주장하니까 그런 많이 몰린 측면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국의 어떤 그 등장은요, 우리나라의 굉장히 슬픈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분이 지금 각종 비리로 해가지고 구속이 돼야 될 분이거든요. 2심까지 2년 실형받았잖아요. 맞죠? 그 제목이 뭡니까? 이분이 뭐 독립운동하고 민주주의 운동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입시 부정 비리. 맞죠? 그 다음에 또 청와대에서 그때 압력 넣은 그런 것도 있었죠. 제목이 12가지인가? 그래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좀 찾아보시면 이 제목이 굉장히 나쁜 재질입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2심까지 2년을 때렸죠. 저는 또 재판부가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 우리가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데 2심까지 2년 실형을 받은 사람 왜 구속을 안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사회 정의에 맞지 않다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윤석열 대통령 장모님 구속됐었잖아요. 장모. 맞죠? 아니 2년 실형 받은 사람이 법벗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뻔뻔합니까? 나와서 선거운동하게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정당에 또 표를 주는 유권자들은 뭡니까? 그럼 우리 사회의 정의와 도덕은 어디 갑니까? 그들이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는데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선량한 사람, 죄 안 지은 사람, 착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한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게 민주주의지 범죄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 범죄자들이 지배하고 범죄자들이 주인이 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저는 조국 혁신당이라는 이름이 저는 처음에 듣고 웃었거든요. 조국 혁신당 맞죠, 이름이? 그래서 조국을 혁신하는 당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조국이가 만든 정당이더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24년을 살고 있는 제가 96년도부터 정치를 했거든요. 제 나이 제가 56인데 제가 되게 젊은 나이부터 정치했습니다. 28살, 30살 때는요. 기소되어 있거나 감옥소에 간 전과자 이런 사람들은요. 국회에 진출을 못했어요. 근데 이 2024년 지금 보니까요. 이 정치가 너무 퇴보해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조국 혁신당이 돌풍을 일으켰다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 지금 사회에 대한민국의 진짜 위기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반론 좀 저는 이제 현상적 차원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것이 이제 누가 옳고 그르다 이제 이런 보다는 이제 최근에 이제 과거에 이제 대선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2번 정도 대통령이 한쪽 진영에서 하고 그다음 또 다른 진영으로 넘어가서 또 10년을 하고 그런 현상들이 이제 있었잖아요. 지난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단번 1회만 하고.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도 부상한 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와 어쨌든 이렇게 대척점에 서 있던 모습들이 부상하게 한 요인으로 작동을 한 것이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인기도 그런데 이제 기인한 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의 연장선에서 이재명 대표 또 이제 조국 전 장관, 조국 대표의 부상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 있기 때문에 부상한 측면들이 이제 있어 보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정치적인 영역에서 뭐 복수라고 할까요? 그리고 복수가 좀 패턴이 일상화되는 현상이 있고 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에서 이것이 물론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이제 이런 것들이 심화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지층들의 또 극성화된 이제 그룹들이 존재하고 그것이 어떤 미디어 통해 가지고 더 활성화되는 측면들이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려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정당들이 국가에 바람직하게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또 우리 사회에 어쨌든 해결해야 할 사회 현안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것을 놓고 경쟁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것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게 되면 그런 것이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도 정치 전반을 봤을 때 좀 있는 최근에 이제 현상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국 혁신당 짧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조국 혁신당이 처음에 나왔어요. 2월 8일 날 법정 구속을 안 했어요. 근데 당을 만든다 그럴 때 저는 믿질 않았는데 처음에 이제 돌풍을 일으킨 건 민주연합이 뭐 진보당도 있고 하니까 민주당 지지층들이 왜 우리가 여길 찍어야 되냐 거기 조국 혁신당 찍어야 이런 수도 있고 또 선명하게 뭐 한동훈 특검 얘기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까 이제 조 의원께서 이게 범죄자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알고 있죠, 국민들이. 근데 왜 그러냐. 그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보수 일각에서 그분이 불법 정치자금 받은 거 아니냐. 수사 기록이 다 나와 있다. 근데 묻고 있는 건 뭐냐면 국민들이 우리 알겠는데 그럼 왜 또 뭐 다른 중요 정치인들한테 공정하게 안 했냐 이거 묻는 거 아닙니까? 조국 장관에 대해서 그걸 묻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정성호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심하게 한 거 아니냐. 그게 뭐 쭉 그렇게 압속했다면 권력형 비리 사모펀드가 엄청나게 뭐 나왔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이건 조금 심하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정서가 있는 겁니다. 그 뭐 범죄자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이 생방송이니까 좀 수정하면요. 12가지의 제목으로 기소가 돼가지고 7개는 무죄라고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2심에서 유죄가 났지 않습니까? 2년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일반 구급 공무원도 형을 받지 않아도 기소만 돼도 구급 공무원도 못 하잖아요. 근데 지금 2심에서 2년을 형을 받은 분이 지금 국회의원 하겠다? 이거 대한민국 국회가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평소시에 이 비례대표제를 없애자고 주장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병폐들 때문에 저는 이런 선거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KBS 총선 특집 토론. 이번 총선 결과와 민심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국민적 주목을 끌었던 격전지와 화제의 선거구 함께 보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네, 불꽃 대결이 펼쳐졌던 이번 총선 전국 곳곳의 격전지들을 돌아봤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격전지에서 나타난 민심의 의미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수도권입니다. 최대 승부처로 총선 판도가 여기서 결정된다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 서울 48석 가운데 37석이 이제 민주당이 차지를 했고요. 국민의힘은 11석 차지하는데 그쳤습니다. 주로 이제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붉게 물들어 있는 곳이고요.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이제 고전을 했습니다. 지난 선거보다는 이제 한 석이 더 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천, 경기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예, 민주당 65석, 국민의힘은 8석에 이제 불과합니다. 경기도 전체 60곳 가운데 민주당은 53개, 그리고 국민의힘은 6개. 뭐 그야말로 민주당이 경기도 인천 지역에서는 싹쓸이했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윤희용 센터장님, 예.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단순한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122석 되는 수도권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내지 않고 일당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이제 고심을 다시 한번 해야 되는 상황일 텐데 보게 되면 아까 우리 박성민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도권에 있는 어쨌든 인물들이 주요하게 역할을 하고 그러면 수도권 민심도 일정 부분 반응하는 이제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최근에 어쨌든 국민의힘에 봤을 때는 수도권에 있는 인물들이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환경들이 있었는데요. 다만 어쨌든 이번에 보았을 때 주요하게 이제 눈여겨볼 당선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출구조사에서는 다 낙선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실제 결과에서는 당선이 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칭을 생략하고 권영세, 나경원, 안철수 또는 인천의 윤상현 이런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제 중진급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쨌든 신망이 있고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새롭게 이제 전당대회를 꾸리고 이제 이것을 어떤 보수를 복원하거나 당을 이제 재건하는데 이제 심혈을 기울일 텐데 그때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사실 이번에 당선된 측면이 아마도 이제 국민의힘의 패배 속에서도 그나마 이제 다행스러운 점이라고 이제 아마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충분하게 경쟁하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들 이런 흐름으로 가야지 이제 영남을 중심으로 이제 이걸 간다고 하면은 이 수도권의 큰 전쟁터를 놓치고 승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면에서 노선의 어떤 방향의 수정들이 대폭적으로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 의원께서는 경기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역구인데 왜 민주당이 인천하고 경기에 이렇게 세요? 저는 역시 인물론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인물론이요? 그래서 그 서울, 경기, 인천 다 수도권 대부분이요. 대선 직후에 있었던 지방선거 때, 물론 그 이전 총선 때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이 그 당시에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외에 있던 분들이 대선 직후에 지방선거에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 지역적 기반을 갖고 있는 인재들이 여당이 지금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 이전에 총선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현역 의원 대다수가 그대로 공천받았고 그 부분들이 거의 다 승리했습니다. 지금 수도권에서도 서울에서도 승리한 분들이 다 여당 현역 의원들입니다. 뭐 나경원, 권영세 의원님들 또 그다음에 뭐 안철수 이런 분들 다 현역 의원들이고 그다음에 현역 의원 경험이 있었던 분들 뭐 조정훈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중진들이 거의 다 뭐 100% 공천받아서 다 살아났기 때문에 역시 인물난이 주요하게 작용했던 게 아닌가 생각도 좀 있고요. 또 수도권의 특성상 역시 전체적인 흐름이 수도권 중산층들 또 중도층의 이분들의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부정평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반영된 결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걸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 수도권에서 밀리는 걸 보면 아까 이제 약간 팩트가 틀린 게 있는데 서울이 48개입니다. 48개에 민주당이 37곳을 이번에 이겼고 11곳을 국민의힘이 했습니다. 인천이 14곳 중에 12개를 민주당이 가져가고 2곳. 그 똑같습니다. 지난번하고 배준영, 윤상현 두 분이고 경기도가 지난번에 7개를 그래도 국민의힘이 했는데 이번엔 5개입니다. 그 나머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하나 있고 나머지 다 민주당인데 민주당이 최근에 트렌드를 보면 경기도가 더 세졌습니다. 옛날에는 경기도는 이제 보수 정당이 강했는데 다 신도시가 되고 서울의 집값이 비싸면서 경기도로 막 나가면서 젊은 분들이 경기도에 많이 포진하고 상대적으로는 서울은 그래도
좀 해볼만하다. 오세훈 시장도 있고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국민의힘이 야심차게 그 두 군데의 벨트를 쳤습니다. 한강 벨트와 낙동강 벨트. 네. 낙동강 벨트는 탈환하겠다는 거고 한강 벨트 공격적으로 쳤는데 한강 벨트도 나름대로 괜찮은 인물을 배치를 했어요. 근데 여기가 무슨 공격을 하고 하기도 전에 후방이 막 뚫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PK의 조국 문재인이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야권에서 움직여 오는데 여당에서는 이렇다 할 만한 중진들이 없다 보니까 방어를 해야 되니까 수도권을 적극적으로 못 하는 겁니다. 근데 막판에는 PK는 다 결집을 했는데 수도권에서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쉬운 게 오세훈 시장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그 여당에서 쓸 수 있는 좋은 카드였는데 활용을 잘 못했다 하는 점이 한강 벨트에서 성적을 좀 못 낸 이유라고 좀 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그 좀 우리 여당이지만 좀 쓴소리 좀 해도 되겠죠. 네. 예. 그 농부가 밭을 탓하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한 구절에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면은 그게 이 옥토가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 바로 정성호 의원님이시죠. 예. 정성호 의원님 지역이 원래 저기가 야당 밭이 아닙니다. 여당 밭이었는데 정성호 의원님께서 열심히 갈고 닦아서 옥토로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이 국민의힘은 보면 그런 노력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말씀대로 그 지난번에서도 그 경기도나 수도권에 그 완패를 했으면은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준비를 잘 해가지고 좀 옥토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선수들을 빨리빨리 이렇게 내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천 주는 시기가 뭐 한두 달을 안 가놓고 주니까 네. 한두 달 만에 어떻게 그걸 그 옥토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보면 정치를 ABC를 모르는 사람들이 당의 공천권을 가지고 당의 대표를 하니까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야당이 그렇게 국민을 만족시킬 만큼의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법안이라든지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여당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잘 파고 들어가서 미리미리 좋은 후보들을 좀 발굴해서 좀 이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고 그래서 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준비의 그 노력이 아직까지 부족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애초에 그 보수 정당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기대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수 진영의 전략가들 이제 만나보고 하면은 경기에서는 이제 많이 힘들다 하더라도 서울에서는 40대, 만하다. 50대들이 네. 이제 경기도로 많이 갔고 그러면 서울에 있는 유권자들이 좀 고령층 비중이 많아지니까 고령층들은 이제 보수 정서가 강하시니까 이제 이길 것이다, 상당한 성과를 낼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기대들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정당 지지율에서도 보게 되면 서울에서 이제 그러한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실제 결과에서는 지난번보다는 약간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역시나 이제 결과 차이는 이제 컸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역적 관점에서 이제 그렇게 볼 수는 있을 텐데 그리고 고령층 많아지니까 보수 정당에 유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전망하는 흐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고령층의 비중이 많아진다고 보수 정당이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도 의문을 품어볼 이슈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이제 서울과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제 KBS 이제 출구조사를 보게 되면은 이제 비례에서 투표를 이제 어디에 했는지를 세대별로 이제 확인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60대에서 국민의 미래에 투표를 했다. 비례에. 그런 것이 남성은 46.9, 여성은 51.2. 그러니까 한 50%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0대 층에서도 우리가 이제 60대라고 하면 어쨌든 그래도 고령층에 접어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든가 또는 조국혁신당이라든가 지지로 거의 이제 국민의 미래와 비슷한 수치로 지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고령화가 진행돼서 보수정당이 유리하다는 생각도 사실은 고쳐 먹어야 되는 생각이거든요. 다시. 왜냐하면 지금 60대로 진입하는 세대들은 과거의 60대랑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민주화 세대가 60대 전반기에 이미 진입을 한 상황이고 이 층들이 사회적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 의식도 갖고 자녀에 대한 고민도 갖고 본인의 노후에 대한 고민도 갖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판적 의식이 많아진 분들인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정당들이 지역에 관해서 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이러한 이제 세대에서의 변화, 60대의 변화 이런 부분도 함께 살펴봐야지 그런 이제 원인 분석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의원님. 네.
낙동강 벨트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곳 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보면은 18석. 좀 전에 이제 뭐 조 의원도 얘기하셨습니다만은 18석 가운데 민주당이 한 석. 이게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2008년도에 한 석, 2008년도로 돌아간 거예요. 네, 네, 네. 그때 민주당이 한 석 얻은 게 바로 조 의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통일민주당이었죠. 네네. 예, 통일민주당. 통합민주당. 그때 이제 한석이 이제 그거였는데. 예, 통합민주당. 통합민주당이었는데 왜 이렇게 된 것 같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 민주당의 어떤 그 정권 심판론이 크게 부각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보수의 보수적인 어떤 그런 유권자들에게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 반발. 그래갖고서 영남에 그 어떤 보수 유권자들이 결집한 게 아닌가 하는 뭐 막연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 보이고요. 다만 뭐 여기에 대해서는 특히 조국 전 장관이 부산 출신 아니겠습니까? 특히 본인의 출신지가 부산이니까 부산에 또 여러 차례 집중적으로 찾아가고 유세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측면들이 또 보수 유권자들의 또 어떤 그런 심리들을 자극한 측면도 있어 보이고 또 좀 개인적으로는 이게 영호남에서 또 지역주의가 좀 더 강화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해봅니다. 사실요. 호남에서도 민주당이 전남부 광주를 석권하고 지금 이번에 낙동강 벨트 비롯한 그 영남에서도 사실은 또 국민의힘이 더 압승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역주의가 양쪽에서 너무 강화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지역주의가 더 강화되고 있다는 거. 그 결과만 놓고 보면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PK는 거의 다 접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도 강남도 지금 거의 접전이 되고 있고 그렇게 많이 바뀌고 있는데 막판에는 지난 4년 전에도 사실 PK가 많이 흔들렸는데 7곳만 내주고 나머지 다 결집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마지막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선거 유세를 좀 나섰는데 그게 또 나서서 문재인 대통령이 70평생에 이렇게 무능한 정권, 무도한 정권, 무지한 정권 처음 본다. 네. 그리고 이제 심판해야 된다. 근데 전직 대통령은 원래 이제 그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뭐 아주 매우 당파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됐을 때 초당파적이었다가 은퇴한 뒤에는 이제 퇴임 후에는 진짜 국가 원로로서 해야 되는데 특정 진영을 응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뛰어들어와서 같이 플레이를 해. 이 점이 좀 그 보수 유권자들한테는 조금 자극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 생각도 좀 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저는 그 박 대표님이 어찌교를 잘 아십니까? 아 그래요? 그 저 귀신 같은 그 분석을 하시는데요. 네.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번에 엑스맨 역할을 했어요. 엑스맨 역할을 했다. 네네. 가지 그래서 말아야 할 때 접전 갔다. 사상도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밭이 그 배재정 후보가 상당히 시소 게임했는데 결과는 굉장히 큰 차이를 줬지 않습니까? 다른 그런 지역이 현역에 있었던 그 박재호 의원 남구 그다음에 사하갑은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앞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시소 게임을 하던 곳이 심지어 연제구까지도 그 진보당이 앞서 있었거든요. 네. 두 자리 숫자 가까이 앞서 있었는데 그 우리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싹 돌아주시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마 그 역풍이 좀 불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조국 그 혁신당 조국 대표도 부산에 여러 차례 왔다 갔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부산 시민들께서 저는 아닌데 부산 시민들이 되게 정의롭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그 부분에서 좀 이렇게 소신 투표를 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대표님, 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향후 이제 국정 운영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5년 임기 내내 이제 여소야대 이런 상황이 되고 본인이 1월 달인가요? 언론 인터뷰에 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다 하는데 실제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조국 대표가 말한 대로 이제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 상태가 된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고 의석수는 뭐 처음 대통령 될 때랑 비슷했지만 그때는 대통령 당선된 대통령이고 이번엔 패배의 원인을 제공한 대통령이고 총선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여당도 다 대통령 눈치를 보는데 지금 눈치 안 볼 거 아닙니까? 이런 상태가 돼서 거세게 이제 아마 야권에서 그 압박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조국 대표도 이재명 대표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조국 대표는 지금 대법원만 남겨놓은 거거든요. 그 안에 할 수 있는 거를 그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려고 할 거예요. 이재명 대표도 재판을 계속 받기 때문에 그러려고 할 거예요. 그럼 그 압박 속에서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뭔가 여당의 지원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언론도 뭐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을 것 같고 의석수도 뭐 아무것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버티기도 어렵고 여당이 또 거부권에 대해서 동의해주고 재의결할 때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대통령께서 당연히 이제 위기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도 지금 사법 리스크 때문에 재판받고 있고 조국 대표는 본인 입으로 곧 감옥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 대통령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세 분이 만나서 아주 큰 거래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큰 거래라는 건 저는 뭐 필요하다면 우리 개헌합시다 그러면. 내 임기 2026년 지방선거 때 대통령 선거 가채도 좋으니까 합시다. 대신에 나는 적어도 대통령으로서 이러이러한 거는 좀 남기고 싶다. 국민 뭐 연금 개혁도 좋고 뭐 근본적인 개혁들이 있잖아요. 이런 건 난 좀 하고 싶다. 그리고 야당도 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다 더 처리하자. 당장 의대 증원 문제도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서 이거 지금 의사들도 지금 자중질환이고 리더십 부재로 지금 안을 못 내니까 우리가 협상안을 내서 공통안을 내서 처리합시다. 이렇게 좀 해줬으면 또 그거 아니면 지금 뭐 방법이 별로 없는 이제 정치의 시간이 돌아온 게 아닌가. 정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정 의원님 같은 경우는 친명 좌장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지금 박 대표 얘기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보고 만나자. 그리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 이렇게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나올까요? 저는 뭐 만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은 대통령의 국정기조 또 국정운영 방향을 바꾸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그런다고 국정 쇄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 총리가 사퇴하고 또는 뭐 대통령 참모들이 사퇴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대통령 본인이 좀 달라지셔야 됩니다. 본인이 달라지는 것은 국회의 존재를 인정하고 대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3권이 분립된 상태에서 입법부의 기능이 있는 거거든요. 그 역할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집권 초기에는 그 힘 갖고서 시행령만 갖고 국가를 통치하고 정책을 갖다 펼쳐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입법이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야당의 당대표가 아무리 뭐 피의자라고 하지만 뭐 우리 헌법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은 유죄 판결 받은 게 아니에요. 뭐 사법 리스크 있다고 하지만 그건 재판 과정을 통해서 또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이재명 당대표가 재판을 뭐 안 받겠다. 거기서 누구도 뭐 그걸 고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야당 대표로서 인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민주주의가 그 다양한 가치, 다양한 의견의 그 존재를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관대해야 됩니다. 관용을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태도를 좀 바꾸고 야당의 당대표와 만나서 크게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두 분이 빨리 만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대통령께서 그런 제안을 한다고 하면은 또 야당 당대표로서 흔쾌히 수용을 해갖고 같이 대화를 해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조 의원님 어떻게? 저는 그 두 분의 말씀도 공감합니다만은 한 가지 조금 그 박 대표님 말씀에 조금 그 약간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그 여당과 그 윤 정부는 한 몸입니다. 정부 여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저는 뒷받침을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거기에 어떤 자신들의 얄팍한 그 어떤 뭐 인기 영합해서 하는 것은 그는 굉장히 비겁한 행위고 그러질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2대 새롭게 당선되는 국민의힘 그 의원들은 특히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뛰어야 된다. 또 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대통령의 기조 앞서 제가 모두에 또 말씀드렸지만은 그 불통의 이미지를 저는 빨리 씻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측면에 어떤 그 정치인들을 다양하게 만나고 또 여당 내에 또 중진들도 만나서 또 길을 열어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야당 내에 있는 또 중진들, 예를 들어서 정성호 의원님이라든지 여러 중진분들도 만나서 또 좋은 고견을 구하고 또 필요하다면은 또 다른 또 어떤 뭐 제야에 있는 분들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접점을 찾아 나가는 그런 어떤 열린 마음의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저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국정 기조를 좀 바꾸고 당정 관계를 재정립하고 요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일부 이번에 험지로 이제 내몰렸다고 이제 주장하는 조혜진 의원이나 그다음에 정운천 의원들은 대통령의 사과 또 심지어 일부에서는 탈당까지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 사실은 이제 과거에 그 김대중 대통령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이 탈당했거든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민주당에서 자기를 강제적으로 탈당시킨 부분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좀 분노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물론 뭐 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지만 또 국민들은 그런 두 차례의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감동은 오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뭔가 잘못하면은 국정 운영에 있어서 잘못 가게 되면은 저는 사과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럽다 생각을 합니다. 역대 대통령 보면은 사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과에 대해서 이 인색한 대통령이 되지 말아달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으로서 좀 더 좀 겸손함을 보이고 좀 대통령으로서 좀 여유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너무 이렇게 좀 불통의 이미지를 좀 이렇게 좀 개선하는 모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좀 우리 여당에 대해서도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이 존중해주고 또 야당에서 뭔가 의견을 내면 예를 들면 이재명 그 당대표가 25만 원 그 어떤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 지원금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하면은 이걸 그냥 아예 차단할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검토해보고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지금 서민들이 어렵다는 것을 또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조금 더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저는 협치의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대통령께 세 가지를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검찰총장 하실 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당 대표가 부하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당에 상당한 정도의 주도권을 민심에 아주 그 예민한 곳이거든요. 당은요.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그 힘을 좀 실어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민주주의는 역시 야당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야당하고 대화한다는 게 뭡니까? 야당의 대표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 당원들이 뽑은 대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가 그렇게 뽑은 분들이니까 그분들하고 만나서 국정을 동시에 협조 요청할 건 하고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고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세 번째는 저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국민 통합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들어간 거에 대해서 참 충격을 받았는데 통합을 위한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좀 다른 분들 의견도 그게 뭐 있죠. 비판하는 언론도 있고 다 이런 분들에게도 조금 여유 있게 네. 마음을 열고 이준석 당대표도 집권당 선거 2번 이긴 당대표 쫓겨났는데 당선됐으니까 한번 좀 불러서 그건 내가 정말 그때 좀 미안하게 됐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도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조금 여유 있게 3년 임기 남으셨으니까 다시 시작한다는 지금 위기이기 때문에 이 바꾸기가 오히려 이제 강제적으로라도 바꿀 수밖에 없으니까 좀 하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에 대한 이제 평가들 우리가 여론에서 보면은 수치가 높고 낮음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국정 평가 우리가 흔히 이제 대통령 지지율,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라고 부르는 것 뭐 35%니 40% 이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봐야 될 것은 수치가 좀 적다, 지지율이 또 높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이제 여론에는 강도가 있습니다. 스트렝스가.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 쭉 이런 평가들을 이제 데이터들을 봐왔는데 이제 과거에는 잘 없던 현상이 있는데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평가하는 이 국정 지지율을 보면은 잘 못한다라고 하는 부정평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개 어떤 조사기관들은 네 가지의 선택지를 불러줍니다. 매우 잘한다, 대체로 잘한다, 대체로 못한다, 매우 못한다. 그런데 매우 못한다의 비율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사실은 이 강하게 의사표출을 하는 이제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잘한다, 못한다가 사실은 높은 것이 조사에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패턴인데 지금은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매우 못한다는 비중이 대체로 못한다보다도 더 많은 상황이니까 그 스트렝스 강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는
약간 불신도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소한 한두 번의 어떤 제스처로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매우 과감하게 액션들을 취해서 그것이 좀 반복되어야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좀 더 진취적이고 전향적인 모습들을 과감히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단순히 이제 기조를 살짝 변한다, 대화를 한다 이 차원을 넘어서 이제 이번에 이제 끝나게 되면 사실은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일단 당장 어쨌든 야당 대표들 한번 만나보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의 이제 상징적인 시그널이 될 것이고 여당의 이제 전당대회 이제 이루어질 것일 텐데 거기에 과거처럼 보이지 않도록 어쨌든 용산 대통령실의 이제 입김이 아니면 의중이 반영되는 어떤 후보를 탐색하는 과정들 이런 부분들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들 그것에 대한 실행 이 두 가지가 저는 이제 굉장히 앞으로의 기조의 변화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토론을 한 지가 1시간 10분 이제 되고 한 10분 정도밖에 이제 남지는 않아서 마무리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가야 될 것 같은데 21대 국회 마무리 그리고 22대 국회 과제 이런 주제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총선 기간에 보면은 여야 모두가 떠나갈 것 없이 이제 민생 공약 많이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선거철만 반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긴 합니다만은 계류 중인 21대에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될 민생 법안 이거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 손 놓고 있습니까? 사실은 지금 21대 발의된 그 법안 건수가 25,796건인데요. 이 중에 한 35% 정도가 지금 처리가 됐습니다. 그 결국은 65%가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보면은 규제 혁신과 관련된 법안이라든지 또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그 방패장 건설 특별법 같은 이런 법안들이 지금 계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의 그 어떤 안전 그리고 미래 먹거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일자리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민생 법안들은 빨리 통과돼야 되는데 지금 뭐 좀 불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20대 국회에서도 임기 종료 그 한 달 남겨놓고 그 임시 국회를 열어가지고 133건의 법률안을 통과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1대에서도 어쨌든 꼭 통과돼야 될 그 민생 법안이 있다면 그 법률안은 빨리 그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 어떤 거?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4년 전에도 5월 마지막 5월 29일까지 임기인데 5월 20일 날에 마지막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당시 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30여 건의 민생 법안들이 통과됐는데 이 총선 전국이 좀 마무리되는 대로 여야 원내대표가 즉시 만나갖고 지금 아직 처리 안 된 중대한 그 민생 관련 법안들을 좀 처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4월 3일 날 그 최상병 특검법이 좀 자동 부의돼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정책 쟁점이 될 수 있는데 그건 그 문제는 그 문제로 어쨌든 여야가 다시 또 타협을 보고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민생 법안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문제 이 법안 같은 경우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포함해 갖고서 빨리 여야가 총선 전국 마무리하고 원내대표 만나서 협의를 해갖고 반드시 좀 처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 대표님. 보면은 저희가 이제 가장 걱정스러운 게요. 국회에서 협치라는 게 이제 사라진 것 같다. 걱정되는 게 22대 국회에서도 또 이럴 것 같거든요. 정치 복원이라고 할까요? 협치를 복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뭐 제도적인 게 가장 좋겠지만 제도가 없으면 이제 정치 지도자들의 의지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치는 전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과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 지금은 우리는 이거 완전히 지금 고장나 있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대통령과 국회가 서로 다른 당이고 서로를 지금 비토하고 있는 거부하는 정부가 아닙니까? 대통령은 국회가 통과시킨 건 다 비토시키고 거부권 행사하고 이렇게 돼 있고 정부가 내놓는 걸 또 국회는 또 거부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정치라고 하는 거는 저는 뭐 미국의 뭐 소시지 만드는 과정과 정치 협상 과정은 들여다보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서로 원하는 걸 마주 앉아서 허심탄회하게 주고받고 해야죠.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보다 야당이 원하는 건 뭐고 우리는 꼭 이거는 하고 싶다 하는 거를 그게 정치적 어떻게 강성 지지층들 유튜버들 하는 말에 끌려서 정치들이 그런 데 나가갖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하고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22대는 조금 그런 면에서 협치가 정치가 복원됐으면 좋겠습니다.
센터장님도 협치 어떻게 복원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두 가지 차원에서 이제 짧게 얘기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정당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쨌든 야당 관련해서는 이제 그 협치 반드시 이제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저는 어쨌든 대통령이 이제 자원으로서는 의회 내 여당 의석수가 매우 중요한데, 또 한 가지는 사실 변할 수 없는 것인데 변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 국정 지지율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적 상대로 해서 소통을 강화하고 본인이 이제 변했다고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 대통령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에 대해서는 국민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진행된 특집 토론 벌써 마쳐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 토론 한 분씩 간략하게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역순으로.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제 정치에 대한 이제 불신 워낙 강하게 보여주는 이제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선수가 높으시긴 한데요. 2번 재선하고 3선하면 아, 저분 재선해서 3선했어라고 얘기하지 않고 저 사람 2번 해먹었어, 3번 해먹었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치 불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표현이긴 한데요. 네. 이제 그만큼 이제 대중의 불신이 높다는 것을 인식하고 많은 이제 문자 메시지들을 이제 후보들로도 받았는데 미치도록 일하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당선되는 분들이 정말로 그 불신들을 알고 열심히 아무튼 초심대로 일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박 대표님도 짧게. 저는 뭐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흔쾌히 찍은 분도 있고 마지못해 찍은 분도 있습니다. 흔쾌히 찍은 분들은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모든 걸 다 뒤집고 있으니까. 그러나 마지못해 찍었던 분들은 정치적 태도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사과하고 책임지고 인사도 좀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좀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 의원님도 짧게 말씀해 주시죠. 네, 뭐니 해도 그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민생에 집중하는 그런 정치가 22대 국회에서 열렸으면 좋겠고요. 윤석열 정부도 거기에 좀 집중해서 민생 정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 의원님. 네, 뭐 정권은 그 민심의 바다 위에 떠 있는 조각배에 불과합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국민의 민심에 따라서 정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정부와 여당들, 특히 대통령도 국정을 쇄신하고 편해졌으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야당도 절대 자만하지 말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여당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민생을 챙기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에 계신 이 두 분 합치면은요, 11선이 됩니다. 정치 내공, 경륜, 지혜가 이제 느껴지는 자리였습니다. 22대 국회는 극단적 진영 정치를 끝내고 오늘 두 분이 보여주신 대화와 타협의 정치 모습처럼 협치의 물꼬를 터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생방송 KBS 특집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패널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